1658년 9월 한양의 한 작은 사랑채. 70대 노인이 임종을 맞고 있었습니다. 기력은 거의 다했고 손은 떨렸습니다. 그가 마지막 힘을 짜내 종이 위에 적은 한 줄이 있었습니다. 전하, 신이 죽거든 충청도 대동법은 결코 패하지 마소서. 이 한 줄을 남긴 사람의 이름은 김육. 조선 효종시대의 영의정이었습니다. 그가 임종 자리에서 왕에게 보낸 이 한 줄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한 노인이 100년짜리 시한폭탄의 도화선을 후대에 넘기는 마지막 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한 개혁이 100년이 걸렸다면 그건 성공한 걸까요? 실패한 걸까요? 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그런데 조선의 한 법은 정확히 100년이 걸렸습니다. 1608년에 시작해서 1708년에 끝났습니다. 그 사이 5명의 왕이 바뀌었고 7명의 영의정이 거쳐갔고 수십 번의 정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그 법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름하여 대동법. 대동. 크게 갔다는 뜻입니다. 조선 후기 백성의 어깨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들어준 그 법. 그리고 한국사에서 가장 외로운 개혁가들의 이름이 차곡차곡 쌓인 그 100년의 릴레이. 오늘 우리는 그 100년의 이야기를 한 줄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좋은 정책이 한 정권 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건 실패가 아니라는 것. 오히려 그게 진짜 개혁의 모습이라는 것.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이 마주한 그 모든 질문, 연금 개혁, 기후 정책, AI 인프라, 부동산 구조 개혁, 이 모든 게 100년짜리 일이라는 사실을 김육이 우리에게 미리 가르쳐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 보고 나면 아마 학교에서 그저 한 줄로 배운 그 대동법은 다시는 떠올리기 어려울 겁니다. 정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시면 댓글에 대동법 남겨주세요. 대동법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공납이라는 게 뭔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공납. 말 그대로 공물을 바친다는 뜻인데요. 조선시대 세금 제도는 크게 3가지였습니다. 전세, 군역, 그리고 공납. 전세는 토지에 매기는 세금. 군역은 군대 의무 또는 군포. 그리고 공납은 각 지방의 특산물을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별로 이상한 게 없어 보이죠. 지방마다 특산물이 다르니까 그걸 바치게 한다는 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공납이라는 게 실제로 어떻게 운영됐는지를 보면 머리가 어지러워집니다. 여러분이 1600년대 평민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평안도 어느 산골 마을입니다. 여러분 마을에 매년 떨어지는 공납 품목 목록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힌 품목 중 하나가 표범 가죽 한 장입니다. 여러분, 평생 표범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을 사람 누구도 표범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표범 가죽을 한 장씩 국가에 바쳐야 합니다. 이게 농담 같죠? 이게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조선 왕조실록을 펴면 이런 사례가 한가득 나옵니다. 산이 없는 평야 마을에 송이버섯을 매년 바치게 했고, 바다가 멀리 떨어진 내륙 마을에 전복을 바치게 했고, 호랑이가 한 번도 나타난 적 없는 동네에 호랑이 가죽을 바치게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마을엔 코끼리 가죽이 공납 품목으로 잡혀 있었다는 기록도 있어요. 조선엔 코끼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코끼리 가죽을 바치라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미친 일이 벌어졌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공납 품목은 한 번 정해지면 거의 안 바뀌었거든요. 조선 건국 초기에 정해진 품목 목록이 2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유지됐어요. 그 사이에 지방의 환경이 바뀌고 특산물이 사라지고 자연이 변해도 목록은 그대로였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법은 살아있는데 현실은 죽어있는 상황. 지금 21세기 한국에도 이런 법이 꽤 많습니다. 조선시대 공납이 그 원형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표범이 없으면 표범 가죽을 다른 데서 사와야 합니다. 송이버섯이 안 나면 다른 지역에서 비싼 값에 사와야 하고요. 전복이 없으면 바닷가 마을에 가서 구해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공납의 진짜 부담은 품목 자체가 아니라 그 품목을 구해오는 비용이었어요. 이걸 한 가지 사례로 체감해 봅시다. 조선 후기의 한 기록에 따르면 평안도 한 마을이 매년 바쳐야 했던 공납의 총 가치가 그 마을 1년 농업 생산의 약 30%에 달했다고 합니다. 30%. 농업으로 생산한 곡식과 옷감의 3분의 1이 공납 하나로 사라진 거예요. 여기에 더해 전세, 군포, 잡세, 부역까지 합치면 평민이 한 해 동안 국가에 바치는 부담은 농업 생산의 절반에 육박했습니다.
당신이 1600년대 평민이라면 1년 내내 농사를 지어도 결국 절반만 자기 것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그 시대 조선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공납 부담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끔찍한 건 방납이라는 시스템이었어요. 이게 대동법이 진짜로 깨려고 했던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잠깐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안도 산골의 어느 작은 마을. 이 마을에 매년 부과되던 곡물 목록을 보면 표범 가죽 1장, 매깃털 20묶음, 인삼 닷근, 그리고 산호 1가지가 적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 표범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산호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바다가 보이지 않는 내륙 깊은 산골에 어디서 산호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결국 함경도 해안가 상인에게서 산호 1가지를 사왔습니다. 그 값이 한 해 농사 수확량의 절반이었습니다. 이게 한 번이 아닙니다. 매년 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조선의 공납은 세금이 아니라 마을 전체가 매년 한 번씩 파산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공납이 그렇게 큰 문제였다면 왜 200년이나 안 고쳐졌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누군가에게 이 시스템이 너무 큰 돈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 누군가의 이름이 방납업자였어요. 방납. 이게 뭔지 정확히 짚고 갑시다. 원래 공납은 마을 사람이 직접 품목을 마련해 한양으로 가져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표범 가죽 같은 걸 평민이 어떻게 구합니까? 그래서 한 가지 그림자 시스템이 만들어집니다. 전문 업자가 대신 품목을 구해서 국가에 바치고 마을은 그 업자에게 돈을 지불하는 방식. 이게 방납입니다. 말 그대로 대신 납부한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들으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마을은 표범을 안 잡아도 되고 업자가 알아서 처리하니까요. 문제는 이 시스템이 그 자체로 거대한 카르텔이 됐다는 점입니다. 방납업자는 자기들끼리 가격을 정했어요. 표범 가죽 1장이 실제 시장 가격으로 1량이라면 방납업자는 마을에 10량을 요구했습니다. 10배. 이게 평균이었어요. 심한 경우엔 20배, 30배까지 부풀려 받았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마을은 거절할 수 있었을까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왜냐면 방납업자가 이를 안 받아주면 마을은 공납을 못 바칩니다. 공납을 못 바치면 마을 전체가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방납업자는 사실상 마을의 생살 여탈권을 쥐고 있었어요. 법이 보호하는 폭리. 이게 방납의 정체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방납업자가 단순한 상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조선 후기 방납업자의 뒤에는 거의 예외 없이 양반 권세가가 있었습니다. 방납업자는 양반 가문이 사실상 사업 파트너였어요. 표면적으로는 평민 출신 상인이 운영하지만 자본금과 정치적 보호는 양반에게서 나왔습니다. 수익의 큰 부분도 양반 쪽으로 흘러갔어요. 이게 방납이 200년 동안 안 깨진 진짜 이유입니다. 이 시스템을 깨려면 양반 사회 전체와 싸워야 했거든요. 지금 표현으로 정리하면 방납은 조선판 중간 유통 카르텔이었어요. 원청과 하청 사이에 끼어든 거대 중간상. 그들이 노동의 결과를 가로채고 정치적 보호를 받으며 200년 동안 백성을 쥐어짰던 겁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21세기에도 우리가 흔히 보는 그 구조입니다. 원청이 하청에게 단가를 후려치고 중간 유통이 마진을 잡아먹고 플랫폼이 수수료 30%를 떼는 그 구조. 이름만 바뀌었을 뿐 본질은 똑같습니다. 세종이 만든 그 시스템이 정조의 신해통공으로 한 번 깨지고 영조의 균역법으로 또 한 번 흔들렸다면 대동법은 그 시리즈의 첫 번째 직격탄이었습니다. 이게 방납이라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리고 1608년 한왕이 즉위하면서 처음으로 이 그림자의 빛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1608년 2월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즉위합니다. 광해군은 임진왜란의 잿더미 위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전쟁이 끝난 지 10년. 조선 인구의 약 3040%가 사라진 그 폐허 위에서 그는 가장 시급한 일부터 손대기 시작합니다. 그게 공납개혁이었어요. 광해군이 즉위한 그해 한 노신하가 그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이름은 이원익. 영의정이었습니다. 이원익의 상소는 짧고 단호했습니다. 공납이 백성을 죽이고 있습니다. 토지에서 쌀로 거두는 한 가지 세금으로 통합하소서. 그러면 백성이 살아납니다. 이게 대동법의 첫 청사진이었습니다. 핵심은 간단했습니다. 공납을 폐지하고 대신 토지에 쌀을 매겨서 거둔다.
쉽게 말하면 농산물살로 통합세금을 받는 방식이었어요. 이게 왜 혁명적이었느냐? 세 가지 효과가 있었습니다. 첫째, 마을이 표범 가죽을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쌀만 내면 됩니다. 둘째, 방납업자가 사라집니다. 중간에 끼어들 일이 없으니까요. 셋째, 토지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부담하게 됩니다. 땅이 많으면 쌀을 많이 내고 땅이 적으면 적게 내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그렇습니다. 영조의 균역법 결작세, 정조의 신해통공, 흥선대원군의 호포제. 이 모든 게 같은 원칙 위에 서 있었어요. 많이 가진 자가 더 많이 부담한다. 그리고 그 원칙의 첫 번째 한국식 실험이 1608년 광해군의 대동법이었습니다. 광해군은 이원익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해 5월 경기도 전역에 대동법을 시행한다는 칙령이 내려집니다. 이게 한국 조세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이런 좋은 법이 왜 경기도 한 곳에서 멈췄을까요? 왜 전국에 한꺼번에 시행하지 않았을까요? 답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광해군 자신이 신중했습니다. 전국에 한꺼번에 시행하면 양반 사회 전체가 폭발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먼저 실험하고 효과를 본 뒤 확대한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파일럿 프로젝트입니다. 둘째, 정치적 자본이 부족했습니다. 광해군은 즉위 초부터 이미 노론소론 북인 사이의 정쟁에 휘말려 있었어요. 전국 시행을 밀어붙일 정치적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한 곳에서 시작한 거예요. 이원익이 광해군에게 한 말이 한 줄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한 도에서 시행의 효과를 보면 백성이 다른 도에서도 바라게 될 것입니다. 이게 그의 전략이었어요. 작게 시작해서 백성이 스스로 요구하게 만든다. 이 한 줄이 대동법 100년 릴레이의 진짜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요? 경기도 시행 1년 만에 효과가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방납업자에게 시달리던 마을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고 토지를 많이 가진 양반들이 처음으로 자기 재산에 비례하는 부담을 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효과가 다음 단계를 막아버렸어요. 양반 권세가들의 저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광해군은 이걸 더 이상 밀어붙이지 못했습니다. 1623년 인조반정으로 그가 쫓겨난 뒤에는 대동법 자체가 흔들립니다. 인조 정권이 대동법을 폐지하려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점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광해군의 첫걸음을 다음 단계로 끌고 갈 사람. 그의 이름이 김육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광해군은 왜 하필 경기도부터 시작했을까요?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양과 가장 가까운 도였기 때문입니다. 왕이 직접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거리. 문제가 생기면 즉시 보고가 올라오는 거리.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옆 동네에서 시범 정책을 돌린 셈입니다. 그리고 이 시범 시행을 설계한 사람이 바로 이원익입니다. 이 인물의 무게가 보통이 아닙니다. 선조, 광해군, 인조, 효종, 4명의 왕을 거치면서 영의정 자리에 5번이나 올랐던 사람이죠. 요즘으로 치면 4정권에 걸쳐 5번 국무총리를 한 인물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그런 이원익이 자신의 정치 인생을 걸고 추진한 첫 번째 정책, 그게 대동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범 시행 첫 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경기도 백성들이 한양으로 직접 올라옵니다. 이 법을 폐하지 말아달라. 백성이 직접 지키러 온 법. 조선 500년 역사에서 거의 유일한 장면이었습니다. 김육, 조선 후기 한국사에서 가장 외로운 개혁가 중 한 명입니다. 그는 1580년에 태어났습니다. 광해군이 즉위하기 28년 전이죠. 그의 가족사가 그를 만든 첫 번째 토양이었습니다. 김육이 13살이 되던 해 임진왜란이 터집니다. 그의 가족은 한양을 떠나 피난길에 올랐어요. 피난길에서 그의 어머니가 병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같은 피난길에서 그의 할머니도 죽습니다. 13살 소년 김육은 자기 가족을 묻으면서 이 전쟁이 끝나면 백성이 다시는 이렇게 죽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는 일화가 전해집니다. 이게 그가 평생 끌고 간 한 줄이었습니다. 당신이 13살의 어머니를 잃은 소년이라면 그 다음 인생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김육은 한 가지를 택했어요. 공부. 미친 듯이 공부했습니다. 24살에 진사시에 합격했고 그 뒤로 거의 40년에 가까운 학자 인생을 거쳐 70대의 영의정에 오릅니다. 그가 영의정이 된 게 1651년. 71세였습니다. 71세에 한국사 최대의 조세개혁을 본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표현으로 하면 70이 넘은 노인이 국무총리가 돼서 연금 개혁을 한 사람의 인생을 걸고 밀어붙인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짚고 가야 합니다. 김육은 그저 70대의 영의정이 된 게 아니에요. 그의 인생 전체가 대동법에 받쳐져 있었습니다. 40대부터 그는 대동법 확대를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가 충청도 관찰사로 일하던 시절 그는 충청도에 대동법을 시행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상소를 올렸습니다. 조정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양반의 부담이 너무 커집니다. 이건 산업공상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입니다. 한도에 시행했으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김육은 무시당했어요. 그가 60대가 될 때까지 대동법은 경기도 한 곳에서 그대로 묶여 있었습니다. 이 30년의 외로움. 이게 김육이라는 사람을 만든 두 번째 토양이었습니다. 그가 효종시대의 영의정이 된 그 순간 그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기 시대의 대동법을 전국에 완성할 수는 없다는 걸. 자기 인생이 그만큼 길지 않다는 걸. 그런데도 그는 시작했습니다. 왜요? 자기가 끝낼 수 없는 일이라도 누군가는 시작해야 했거든요. 이게 김육의 위대함이었습니다. 당신이 70대 노인이라면 100년이 걸릴 일을 시작할 용기가 있으십니까? 김육은 그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가 효종에게 올린 상소의 한 구절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신은 늙어 이 법의 완성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이 죽은 뒤에라도 이 법이 다른 도에 시행된다면 신은 죽어서도 기뻐할 것입니다. 이 한 줄. 이게 김육이라는 인간의 본질입니다. 자기 시대에 끝낼 수 없는 일을 다음 세대에 넘기기 위해 시작하는 사람. 그러니까 김육은 자기가 못 끝낼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가장 정확한 그의 정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김육이 가진 무기는 단 하나였어요. 데이터. 그는 충청도 관찰사 시절 충청도 전체의 토지와 인구와 공납 부담을 일일이 조사했습니다. 어느 마을이 무엇을 얼마나 바치고 있고 그 부담이 얼마나 무거운지 방납업자에게 얼마를 뜯기고 있는지 이걸 다 숫자로 정리했어요. 그리고 그 숫자를 들고 효종 앞에 섰습니다. 전하, 이게 충청도의 현실입니다. 이게 백성이 견디고 있는 부담입니다. 이걸 바꿔야 합니다. 논쟁이 아니라 데이터. 이게 김육이 양반들의 반대를 뚫고 효종을 설득한 방식이었어요. 지금 표현으로 하면 증거 기반 정책 결정입니다. 400년 전 김육은 이미 그 원리를 알고 있었어요. 효종은 김육의 데이터에 설득됐습니다. 1651년 8월 충청도 대동법 시행 칙령이 내려집니다. 광해군이 1608년 경기도에 시행한 지 43년 만에 두 번째 도로 확대된 거예요. 이게 100년 릴레이의 두 번째 도미노였습니다. 그리고 7년 뒤 김육이 죽기 직전.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효종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전하, 신이 죽거든 충청도 대동법은 결코 폐하지 마소서. 도입부에서 우리가 들었던 그 한 줄. 그게 김육의 유언이었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자기 사후에 무너질까봐 마지막 숨까지 그걸 지키려 한 거예요. 이 결정이 100년 릴레이를 어떻게 이어갔는지는 잠시 후에 봅니다. 여기서 김육이 보여준 한 가지 면모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충청도 전역을 직접 돌았습니다. 70대 노인이 70여 개 구년을 한 곳도 빠짐없이 그리고 한 권의 책을 정리합니다. 호서대동사목. 이게 어떤 책이냐? 마을별 공납 부담이 얼마인지, 방납업자가 얼마의 수수료를 떼어가는지, 평균 농가의 한 해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전부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17세기에 만들어진 빅데이터 비그데이터 보고서였던 셈입니다. 그리고 김육이 효종에게 올린 상소문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신이 본 것은 추측이 아니라 숫자입니다. 이 한 줄 어딘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현대 정책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개념 중에 EBPM EVIDENC-Based Policy Making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증거 기반 정책 결정. 데이터로 정책을 만들고 데이터로 정책을 평가한다는 개념이죠. 이게 학문적으로 정립된 게 20세기 후반입니다. 그런데 그 원형이 1651년 조선의 한 노인 영의정에게서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추측으로 정치하지 않겠다는 한 사람의 고집. 그게 100년짜리 개혁을 만들어낸 출발점이었습니다. 자, 이제 대동법 100년 릴레이를 한 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게 한국사에서 가장 압도적인 정책 릴레이입니다. 5명의 왕, 7명의 핵심 신하, 100년의 시간. 순서대로 따라가 봅시다. 1단계 1608년.
광해군 즉위. 영의정 이원익의 제안으로 경기도에 처음 시행. 대동법의 출발점. 2단계 1623년. 인조 반정. 광해군 폐위. 새 정권이 대동법을 폐지하려 함. 이때 김육이 처음 등장. 그가 인조 앞에서 대동법 유지를 강력히 주장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결국 경기도 대동법은 유지됐고 다른 도로의 확대는 멈춥니다. 3단계 1651년. 효종 2년. 영의정 김육의 주도로 충청도에 시행. 광해군 시작 후 43년 만에 두 번째 확대. 4단계 1658년. 효종 9년. 전라도 일부에 시행. 이때 김육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효종에게 남긴 유언이 작동한 거예요. 효종은 김육의 한 줄을 기억했고 그가 죽은 그 해에 전라도로 확대했습니다. 이게 시한폭탄의 첫 폭발이었어요. 5단계 1666년. 현종 7년. 함경도의 시행. 김육이 죽은 지 8년 뒤. 대동법은 이제 김육 한 사람의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흐름이 됐습니다. 6단계 1708년. 숙종 34년. 마지막 남은 황해도의 시행. 대동법이 마침내 전국 8도에 완성된 해. 광해군이 시작한 지 정확히 100년. 5왕, 7영의정, 100년의 릴레이가 마침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5명의 왕이 한 정책을 100년 동안 이어갔다는 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100년 동안 한 정권도 대동법을 완전히 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축소하려 했고 늦추려 했고 양반의 부담을 다른 데로 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폐지는 못했어요. 왜요? 대동법이 일단 한 도에 시행되면 그 도의 백성이 이걸 절대 놓지 않았거든요. 박납업자 시스템으로 돌아가느니 자기가 죽는 게 낫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이게 김육이 알고 시작한 비밀이었습니다. 작게 시작하라. 한도라도 좋다. 그 도의 백성이 이 법의 맛을 본 뒤엔 누구도 이걸 못 빼앗는다. 이 전략이 100년 동안 작동한 거예요. 100년이 걸린 게 비극이 아니라 100년을 버틴 게 기적이었습니다. 여기서 한번 체감해 봅시다. 100년이 어떤 시간일까요? 5명의 왕, 7명의 영의정, 약 30번의 정쟁, 2번의 큰 전쟁병자 호란과 그 후 유증, 수십 차례의 흉년과 기근, 이 모든 걸 거치면서 대동법은 살아남았습니다. 5왕, 7신하, 한 개혁. 이게 한국사가 만들어낸 가장 묵직한 한 줄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대동법이 전국에 완성된 1708년. 이게 어떤 시기였는지 아십니까? 숙종 후기. 장희빈이 죽은 지 7년이 되던 해. 환국 정치로 노론과 소론이 격렬히 싸우던 시기. 조선 후기에서 가장 정쟁이 격렬했던 시기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대동법은 완성됐어요. 왜냐면 그 시점엔 대동법이 이미 조선의 표준이 돼 있었거든요. 표준이 된 정책은 정쟁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이게 김육이 100년 전에 계산한 진짜 그림이었어요. 작게 시작 백성이 맛을 본 표준이 됨 누구도 못 빼앗음. 이 4단계 전략이 100년에 걸쳐 작동했습니다. 이게 한국사 최대의 정책 릴레이의 진짜 비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할 장면이 있습니다. 1666년 함경도 확대. 이 시점에 김육은 이미 죽고 없습니다. 1658년에 세상을 떠났으니 6년이 지난 후의 일이죠. 그런데 정책은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은 한 집안에 있었습니다. 김육의 아들 김좌명, 그리고 그의 손자 김석주. 두 사람이 호조판서, 병조판서, 그리고 영의정 자리에 차례로 오르면서 대동법 확대의 실무를 이어봤습니다. 아버지가 시작한 일을 아들이 받고 손자가 마무리하는 구조. 한 사람이 아니라 한 가문이 3대 릴레이였던 셈입니다. 조선 후기에 이런 식으로 한 정책이 한 집안의 가업처럼 이어진 사례. 거의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동법은 정책이 아니라 한 집안의 유언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숫자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동법이 시행된 지역에서 백성 한 가구가 부담하는 세금은 평균 어떻게 변했을까요? 기록에 따르면 시행 전 한 해 평균 부담이 쌀 12말이었습니다. 시행 후에는 8말로 줄어듭니다. 약 33% 감소. 그런데 진짜 변화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박납업자가 들이닥쳐서 10배를 내라고 협박하는 일이 사라졌습니다.
표범 가죽을 구하러 한 달씩 산을 헤매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매년 한 번씩 마을이 파산하는 시스템. 그게 끝났다는 뜻입니다. 조선의 평민이 처음으로 다음 해 농사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됐던 겁니다. 세금이 예측 가능해진다는 것. 그게 한 사회에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살죠. 자, 그러면 한 가지 큰 질문이 남습니다. 왜 100년이 걸렸을까요? 좋은 법이라면 한 번에 전국에 시행하면 안 됐을까요? 답은 한 가지 단어로 정리됩니다. 저항. 대동법의 진짜 적은 한 가지가 아니었어요.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첫째, 양반 지주의 저항. 대동법은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내는 법입니다. 당시 한반도의 토지는 양반이 압도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조선 후기 일부 도에서는 양반 지주가 전체 농지의 절반 이상을 소유했다는 추정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동법이 시행되면 양반의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당연히 양반들은 격렬히 저항했어요. 상소가 빗발쳤고 정쟁이 격화됐고 영의정 자리가 흔들렸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송시열이었습니다. 조선 후기 노론의 거두. 그는 대동법을 일관되게 반대했습니다. 이유가 흥미로워요. 송시열의 논리는 이거였습니다. 대동법은 양반의 명분을 해친다. 명분. 이 한 단어가 핵심입니다. 대동법으로 인한 양반의 경제적 부담은 사실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큰 양반 가문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진짜 문제는 상징성이었어요. 양반은 평민과 다르다는 200년짜리 관행에 균열을 내는 법이라는 점. 이게 양반 사회 전체가 격렬히 반대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영조의 균역법 결작세에 양반들이 반대한 이유와 정확히 같습니다.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신분이 아까운 거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죠. 21세기 부유세 논쟁의 본질이 정확히 이겁니다. 부담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과 같은 의무를 진다는 그 사실 자체가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400년 전 조선의 양반과 21세기의 그들이 본질적으로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둘째, 지역 간 이해 차이. 대동법은 토지가 많은 도와 적은 도에 다른 영향을 줍니다. 토지가 많은 도의 전라도, 충청도는 큰 변화가 있었지만 토지가 적은 도의 강원도, 함경도는 효과가 제한적이었어요. 그래서 도마다 시행 시점이 달라야 했습니다. 이게 100년 릴레이의 구조적 이유 중 하나였어요. 셋째, 시간 그 자체. 이게 가장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한 정책이 한 정권에 끝나지 않으면 다음 정권이 그걸 흔들 위험이 있습니다. 대동법은 100년 동안 5정권을 거쳤어요. 광해군, 인조, 효종, 현종, 숙종. 이 5왕이 다 대동법을 살리는 결정을 했다는 게 사실 기적에 가깝습니다. 특히 인조는 광해군을 끌어내린 사람입니다. 광해군의 모든 정책을 뒤집을 명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동법만은 못 뒤집었습니다. 왜요? 경기도 백성이 너무 강하게 반대했거든요. 박납업자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건 죽음이라는 게 백성의 정서였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결정적인 사실이 있어요. 대동법의 진짜 적은 양반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였습니다. 100년이라는 시간을 견디는 것, 5왕, 7 영의정, 30번의 정쟁을 통과하는 것, 이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대동법이 100년을 버틴 비결은 한 가지였습니다. 백성이 그걸 놓지 않았다는 것. 한 도에 시행된 대동법은 그 도의 백성이 절대 폐지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정권이 바뀌어도, 영의정이 바뀌어도, 양반이 반대해도 백성이 버텼습니다. 이게 대동법의 진짜 힘이었어요. 그리고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교훈입니다. 한 개혁이 100년을 가려면 한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 시스템의 핵심은 수혜자의 지지예요. 수혜자가 그 정책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순간 어떤 정권도 그걸 못 빼앗습니다. 영조의 균역법은 2단계까지 가지 못했습니다. 정조의 신해통공도 2단계 직전에 정조가 죽으면서 무너졌어요. 세종의 R&D 시스템은 세조 한 사람이 5년 만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대동법은 100년을 버텼어요. 수혜자 평민가 너무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한국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장 잔혹한 정치학입니다. 좋은 정책은 좋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지 않습니다. 수혜자가 충분히 많고 그 수혜자가 정책을 자기 것으로 여길 때 비로소 살아남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흔히 오해하는 한 인물을 다시 봐야 합니다. 송시열. 대동법 반대의 대표 인물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송시열을 단순한 기득권 옹호자, 양반 이익만 챙긴 보수파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진짜로 그랬을까요? 송시열이 남긴 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의 반대 논리는 의외로 경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믿었습니다. 신분 질서가 무너지면 국가가 무너진다. 양반이 평민과 같은 기준으로 세금을 내기 시작하면 사대부의 권위가 사라지고 결국 조선이라는 나라의 정체성 자체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송시열에게 대동법은 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관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대동법이 100년이 걸린 이유. 그것은 단순한 이익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두 개의 세계관이 충돌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를 2026년의 대한민국으로 가져와 봅시다. 지금 한국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문제 5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연금 개혁, 기후 정책과 탄소 중립, 부동산 구조 개혁, AI 인프라와 R&D 국가 전략, 저출생 고령화 대응. 이 5가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5개 다 한 정권 안에 끝낼 수 없는 일이라는 점입니다. 연금 개혁은 30년이 걸립니다. 기후 정책은 50년이 걸리고요. 부동산 구조 개혁은 20년이 걸립니다. AI 인프라는 20년이 걸리고 저출생 대응은 40년이 걸립니다. 이 모든 게 한 정권 5년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문제들을 5년 임기 정치로 풀려고 합니다. 한 정권이 시작한 정책을 다음 정권이 뒤집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이 윤석열 정부에서 뒤집혔고 박근혜 정부의 누리과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흔들렸고 거의 모든 장기 정책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출렁입니다. 이게 한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5년짜리 호흡으로 100년짜리 일을 풀려고 한다는 것. 여기서 우리가 대동법에서 배워야 할 게 무엇일까요? 3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 작게 시작하라. 광해군은 경기도 한 곳에서 시작했습니다. 전국 일제 시행이 아니라 한도에서 효과를 보여주는 전략. 지금 한국의 모든 큰 개혁이 이 전략을 배워야 합니다. 연금 개혁? 한 세대부터 시작하세요. 기후 정책? 한 산업부터 시작하세요. 부동산 정책? 한 지역부터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해서 효과를 보여주면 다음 단계가 자연스럽게 옵니다. 둘째, 수혜자를 만들어라. 대동법이 100년을 버틴 비결은 수혜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입니다. 수혜자가 자기 정책으로 여기면 어떤 정권도 그걸 못 빼앗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정책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그걸 자기 것으로 여길 것인가예요. 수혜자가 명확하지 않은 정책은 정권 바뀌면 사라집니다. 셋째, 시작한 자가 끝낼 수 없다는 걸 받아들여라. 이게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육은 자기가 못 끝낼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기 시대의 완성을 못 본다는 걸 알면서 다음 세대에 넘기기 위해 시작했어요. 이게 진짜 개혁가의 모습입니다. 지금 정치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게 이거 아닐까요? 자기 임기 안에 결과를 내려는 조급함. 자기 이름을 남기려는 욕심. 이게 모든 좋은 정책을 5년짜리로 망가뜨립니다. 당신이 2026년 한국의 정책 결정자라면 김육에게서 무엇을 배우시겠습니까? 저는 한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겸손함. 자기가 못 끝낼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용기. 자기 이름이 안 남아도 좋다고 받아들이는 그 태도. 이게 100년짜리 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자질입니다. 여러분의 시대에 김육은 누구입니까? 연금 개혁을 100년짜리로 그리는 사람. 기후 정책을 50년짜리로 그리는 사람. 저출생 대응을 40년짜리로 그리는 사람. 지금 한국 어딘가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그를 알아보는 눈이 부족할 뿐. 400년 전 김육은 자기 시대에 거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70대가 돼서야 영의정이 됐고 그 후 7년 만에 죽었어요. 그가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이 된 건 그가 죽고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김육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들은 지금 어딘가에서 자기가 못 끝낼 일을 시작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알아보고 지키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2026년 대한민국에서 100년 릴레이 후보가 될 만한 개혁이 무엇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연금 개혁. 지금 시작해도 효과는 30년 뒤에 나타납니다. 시작한 사람은 절대 결과를 볼 수 없는 정책이죠. 둘째, 기후 대응. 2050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 자체가 이미 25년짜리 릴레이입니다. 셋째, AI 거버넌스. 지금 만드는 규칙이 10년, 20년 뒤 다음 세대의 일자리와 권리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내 임기 안에 끝내려는 개혁은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세대에 넘길 각오로 시작한 개혁만 끝납니다. 김육은 1658년 9월 79세의 나이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무덤은 경기도 양평의 한 산자락에 있습니다. 화려하지 않은 작은 무덤. 그가 평생 살아온 방식 그대로. 그가 죽은 그해 효종은 그의 유언대로 전라도 일부의 대동법을 확대했습니다. 그가 죽은 지 8년 뒤 함경도에 시행됐고 그가 죽은 지 50년 뒤 마지막 황해도에 시행되면서 대동법이 전국에 완성됐습니다. 그가 임종 자리에서 적은 그 한 줄. 전하, 신이 죽거든 충청도 대동법은 결코 패하지 마소서. 이 한 줄이 50년 뒤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100년 릴레이의 진짜 도화선이 그의 임종 자리에서 켜진 거예요. 김육은 개혁을 완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저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못 끝낼 일을 다음 세대에 맡길 만큼 시작한 사람. 이게 그의 위대함이었습니다. 한국사에는 영웅이 많습니다. 이순신, 세종, 정약용, 그리고 수많은 이름들. 그런데 김육의 이름은 그들 사이에서 조용히 묻혀 있어요. 화려한 일을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는 그저 세금 제도 하나를 바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세금 제도 하나가 조선 후기 평민 수백만 명의 삶을 바꿨습니다. 박납업자에게 시달리던 마을이 살아났고 자기 몫의 곡식을 가족과 나눌 수 있게 됐고 자식을 굶기지 않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한 명의 외로운 노인이 자기 임종 자리에서 적은 한 줄이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3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그의 이름을 자주 떠올리지 않습니다. 이순신은 동상이 있고 세종은 광화문에 앉아 있고 정약용은 강진에 박물관이 있어요. 김육의 이름은 한국사 교과서 한 줄에 작게 적혀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못 끝낼 일을 시작하는 용기. 지금 2026년에 대한민국이 마주한 모든 큰 질문에 그가 미리 적어둔 답이 한 줄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라. 수혜자를 만들어라. 다음 세대에 맡겨라. 이 세 줄이 김육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유언입니다. 당신이 김육이라면 죽기 전에 어떤 한 줄을 남기시겠습니까? 이 질문의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400년 전 한 노인이 자기 마지막 숨으로 한 줄을 남겼다는 것. 그리고 그 한 줄이 50년 뒤에야 비로소 한반도 전체로 퍼져나갔다는 것. 대동법은 100년이 걸린 개혁이 아닙니다. 그건 100년을 버틴 개혁이었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100년짜리 개혁을 시작할 김육들이고 그들을 알아볼 우리들의 눈입니다. 판단은 이제 당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장면을 덧붙입니다. 경기도 양주에 있는 김육의 묘. 그 앞 비석에는 화려한 업적도 긴 관직 이력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줄. 민을 먹인 사람. 그리고 우리 시대의 대동법도 어쩌면 누군가의 한 줄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을지 모릅니다.